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목소리를 높여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약비 한마당 1, 2부는 다들 즐거우셨죠? 네, 저도 매우 즐거웠는데요. 네. 네, 벌써 3부 진로 콘서트 시간이 돌아왔네요. 네, 저희는 진로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학생회장 최윤철입니다. 고학생회장 정예나입니다. 지난 학기에 저희 진로 탐색 프로그램 수요 조사했었잖아요. 그 결과 우리 학우들이 본인의 진로 탐색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지금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34대 학생회에서는 서울대 약대 이제 여동문의 선배님들께 이에 대해서 발표하고 자료를 공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배님들께서 후배들의 뜨거운 관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셔서 오늘 동문 선배님들을 모신 진로 토크 콘서트까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동문 선배님들은 자 11분씩이나 되시는데요. 약국 경영, 또 병원 약사, 변호사, 제약회사, 식약처와 같이 정말로 다양한 직군에 계신 선배님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날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선배님들이 와주셨으니까 오늘 많은 질문들 그리고 식사 시간에도 이제 바로 같이 앉아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 다 질문하고 가세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차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취합한 질문을 이제 드리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또 어떻게 이지연 선배님 기다리고. 아니, 바로 진행하면서 이지연 약사님께서는 모시는 대로 저희가 자리에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현영 선배님. 네, 조현영 선배님은 현재 역삼 조현영 선배님은 현재 역삼 다인약국의 대표이시고 또 아로마법, 한약 등의 대체의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 경력의 양력 너무 대단하신데 좀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 설명을 못 드려서 그건 좀 너무 아쉬운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포스터에 정말로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그걸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 병원에서 병원 약사 선배님들이 세 분이나 한 자리에 오시게 되는데요. 먼저 김양숙 선배님은 전 서울대 병원 약제 부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손현아 선배, 그리고 손현아 선배님. 손현아 선배님은 서울대병원 약제부 전문 약사, 그리고 지금은 한국병원 약사회 사무국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최단희 선배님. 최단희 선배님도 인턴 레지던트 약사 과정 마치시고 현재 보라매 병원 감사합니다. 현재 보라매 병원 약무 파트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대본을 짤 때 서경원 선배님이 제 때문에 식약처 의료제품연구부 부장이신 서경원 선배님이 이번에 자리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조금 식약처가 지금 오송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삐 오시고 계신데 이따가 식사 시간에는 꼭 만나뵐 수 있도록 저희가 자리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법조계 근무하시는 선배님들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신혜은 선배님. 네, 신혜은 선배님께서는 현재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계십니다. 그리고 박근남 선배님께서 아직 자리에 오지 않으셔서 지금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약회사에 근무하시는 선배님들이십니다. 사노피 아벤티스 약가허가 대여 업무 담당 전문의신 도원 선배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모제약 개발 마케팅 전문의신 김미경 선배님도 오셨고요. 김미경 선배님께서는 특히 이번 진로 토크 콘서트 개최에 많은 힘을 실어주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NG캠 생명과학의 사장님이신 한용혜 선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선배님은 이제 이지연 약사님이시고
이기현 선배님은 현재 고향 온누리 약국의 대표이시고 동국대 약대 외래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선배님께서는 캐나다 약사 자격증도 있으시고 캐나다 약사 러닝센터의 팜디스쿨의 대표이시기도 하신 그런 선배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섭외했던 11분의 선배님들 중에 총 10분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로 토크 콘서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 학생회에서 학우들께 이제 선배님들께 궁금한 것을 온라인 설문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네, 차례대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선배님 궁금합니다. 네, 병원 약사로서 입지를 굳히려면 학부 졸업 후에 대학원 학위를 취득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바로 취업을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게 멀리 봤을 때 더 유리할까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선배님들마다 한 질문씩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PPT에 나올 거고요. 되게 저희가 사전에 좀 질문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거 이제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82년서부터 서울대병원에서 근무를 했고 작년 연말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에 있는데요. 한 30몇 년을 34년 가까이 서울대병원에서 근무를 했고 그 사이에 서울대병원에 그런 약사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제가 82년에 들어왔는데 83년에 전공약사 제도가 생겼어요. 김낙도 교수님이 83년에 전공약사를 제도를 만들어서 약사 교육을 하면서 6년제의 그 기본적인 그 틀을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울대병원에서 작년에 제가 부장일 때 병원 입장에서는 전공약사 제도를 계속 운영을 해야지 되느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는데 전공약사 제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임상 업무까지 배우고 오지만 그래도 약을 실제적으로 쓰고 있는 현장에서 그런 각 파트를 돌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전공약사 제도예요. 그래서 아직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새로운 제도 접목하고 나서 한 5년 정도는 시행해보고 평가를 해보자라고 해서 서울대병원의 전공약사는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조제 업무를 했지만 지금은 팀 의료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팀원으로서 그 약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업무 개발,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약사의 업무로는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직능 개발을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그 전에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약사가 약물요법에서 의사의 파트너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팀의 일원으로서 일을 하려면 당연히 전공약사 제도가 있어야 되고 그런 수련을 받는 거는 조금 이 대학원 가는 그런 그 트랙하고 다른 트랙으로 생각해서 전공약사를 병원에 가서 하고 병원 약사로서 자리를 잡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원은 또 다른 거잖아요. 또 연구를 위해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유리하냐 그렇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하기는 좀 곤란한 거고 병원이나 제약회사 뭐 이렇게 가면은 그 현장에서 정말 쓰고 있는 약에 대한 환자의 불편이라든지 또 환자가 요구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병원을 하고 병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제약회사를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병원 약사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는 그게 제 의견입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단희 선배님께 이제 궁금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정규 약사로 근무하는 것과 레지던트 약사를 거치는 것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싶다고 하네요. 그리고 병원 약사로서 높은 입지를 얻고 싶다면 또 둘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 또 이거는 이제 사적으로 이제 붙인 건데, 이제 약제부 과장 등을 선임할 때 레지던트 출신 약사를 암묵적으로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점이 좋아야 하나요? 저는 9학번입니다. 9학번이고
졸업하고 바로 인턴 약사 1년을 하고 레지던트 약사 1년을 하고 정규 약사로 들어와서 근무를 지금 15년, 정규 약사로 15년 근무했습니다. 병원 약사로 하면은 18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정규 약사로 근무하는 것과 레지던트 약사를 거치는 것의 차이는 이제 병원 약사를 바라보는 그 가치관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참고로 레지던트 과정은 저는 소아약학과 정보 DI 드럭 인포메이션 그 파트를 했었습니다. 6개월씩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아 그 전문약 아까 레지던트 과정을 할 때는 이제 소아 항암에 대해서 환자들하고 환자 상담하고 폐진하고 뭐 이런 소아에 대한 TPN이나 TDM 하는 업무들을 했었었고요. DI에서는 이제 약사위원회 자료 준비하고 뉴스레터 발행하고 하는 업무들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그런 레지던트 과정을 안 하고 정규 약사로 갔다면 조지실 못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하면 이제 그런 뭐 정보실 파트라든지 그런 임상 파트로 나갔겠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바로 이렇게 4년제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때는 실습이 이렇게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었고 병원 실습도 일주일 했었습니다. 일주일인가 뭐 그 정도 했었기 때문에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 병원 근무를 하는 거는 맨땅 헤딩 같은 느낌이어서 그 전에 그래서 저는 병원 업무를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2년을 투자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1년 과정은 지금 필수 실무 실습처럼 이렇게 지금은 일주일씩 돌죠. 각 파트 일주일, 2주일 도는 거를 저희는 한 달, 2달 이렇게 돌면서 외래 조제, 입원 조제 이렇게 충분히 업무를 배우고 인턴 레지던트 약사 과정에서는 그 중에서 지금 심화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임상 더 높은 수준을 원하는 그 파트에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한 다음에 정규 약사로 갔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만약에 지금 관리자라면 아무래도 그렇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의 선호도가 더 높겠죠.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업무 나는 병원 약사에서 조제 업무로 하는 걸로 만족한다 하면 정규 약사로 해도 되고요. 또 그 안에서도 공부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그러니까 좀 투자를 해서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조금 더 공부를 더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을 레지던트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암묵적으로 선호한다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이왕이면은 뭐 이 과정을 한 사람을 더 선호를 하겠죠. 하지만 그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학점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럼 다음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현영 선배님께 궁금합니다. 네, 약국 운영을 하며 겪게 되는 가장 큰 고충 또는 이제 고민이 어떤 건지 이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인학번이고요. 여기 졸업한 지 한 30년 됐어요. 처음에 이제 졸업하자마자 전공약사, 서울대병원 전공약사 하다가 병원 약국에 조금 한 3, 4년 근무하다가 이제 아기 돕고 출산하면서 조금 이제 힘들어가지고 약국을 개업하게 됐어요. 약국을 이제 하면서 단점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단점보다도 장점은 약사하면 약국을 개업했다가 쉬었다가 또 할 수 있는 그게 참 장점인 것 같아요. 약국을 한 3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정도 하다가 또 남편이 유학하는데 3년 또 따라가서 쉬었고 또 한국에서 또 4년 하다가 또 해외 파견이 있어가지고 또 4년 정도 또 미국에 있다가 다시 또 와서 다른 업종 같으면은 이렇게 다시 취업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약국은 또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게 참 큰 이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졸업하고 지금 30년 지났는데 저희 동기들을 보면은 한 7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약국을 하시는 동기가 거의 반 정도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약회사 다니시고 또 병원 다니시고 하시다 나중에 약국 하시는 분이 나중에는 좀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큰 고충은 아무래도 약국이 약사
약국은 아무래도 소매업이잖아요. 이것도 약간 소매업에 속하기 때문에 또 이게 경영에 문제가 있는데 특히 병원 조제를 하기 때문에 병원이 갑자기 있던 병원이 이사를 간다라든지 또 바로 옆에 약국이 생긴다라든지 이럴 때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너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요즘은요. 그래서 약사도 많이 배출되고 하니까 요즘은 젊은 약사들도 보면은 바로 개업하시는 약사님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국이 안 들어올 자리인데 약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만큼 경쟁이 심해지니까 그런 점이 좀 어렵고 또 약국 하면서 조금 친해지는데 또 약국 개업한다 나가시는 약사님들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걸 관리하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신혜은 선배님, 네, 약대 나와서 변리사가 되면 약대 전공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지요? 그리고 비약대생이 변리사가 되는 것에 비해서 메리트가 큰지 궁금합니다. 또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과 로스쿨을 가는 것을 비교할 때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82학번입니다. 조인영 선배님께서 전공약사 3기를 하셨고 제가 전공약사 4기를 했습니다. 전공약사 4기로 병원에 들어가서 김양숙 선생님 밑에서 많이 배우고 재미있게 생활을 했습니다만 저 또한 육아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변리사를 염두에 두고 했던 건 아니고요. 육아 때문에 이제 집에서 쉬는 동안에 제가 원래 약대 다닐 때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공부를 못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서 졸업할 때 이제 공부 안 해도 된다라고 너무 좋아했었는데 한 3, 4년 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공부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고 싶나 생각했더니 법학을 하고 싶어서 변리사라든가 변호사 이런 걸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취미로 우연히 시작하게 된 게 그 법 공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사실은 변리사를 알게 됐는데요. 약대 나와서 변리사가 되면 약대 전공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변리사를 준비할 때 변리사가 사실은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굉장히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변리사라는 직업은 그야말로 리걸 마인드도 필요하지만 테크니컬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리사는 특허청 심사관도 마찬가지고요. 4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기전자, 화학, 그 다음에 상표, 그 다음에 기계 이렇게 크게 4파트로 나누는데 그러면 크게 나눴을 때 약대 출신은 화학 변리사에 속하지만 요즘 어떤가요? IT하고 BT가 뜨면서 특히나 이제 21세기는 BT가 굉장히 각광받는 시대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하면 뭐합니까? 이 기술을 갖다가 잘 포장을 해서 권리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변리사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약대 공부를 못한 사람이라도 약대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변리사를 약사 변리사를 한 9년 정도 했는데 서울약대에서 정말 공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대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말 변리사 하면서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변리사를 했었고 제가 상표라든가 사실은 기계전자 쪽은 전혀 일을 할 일이 없었죠. 간혹 가다가 요즘은 이제 융복합 때문에 반도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재료 분야 그런 게 복합적으로 소송이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때 전기전자 변리사하고 잠깐 코업을 해본 거 그 정도밖에 없었고 주로 제약 관련 특허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로스쿨이 되면서 지금은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로스쿨 졸업 후에 변호사가 되는 것과 변리사가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길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사실은 저희 이제 충북대학교 로스쿨이 과학기술법을 특성화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공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약대 출신도 있고 의대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그 이공계 출신을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로스쿨 설립 취지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 아쉬운 면도 있는데요. 변호사로 오게 되면 사실은 로스쿨 졸업한 다음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면 특허 업무만 특성화하기는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변리사가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지재 분야에 특성화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이고요. 만약에 자기는 그 테크니컬 필드를 살려서 그쪽으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변리사가 더 좋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일반적인 로이어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분야에서도 굉장히 그 약대 출신의 로이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허 법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변리사들은 주로 특허 법원에 가서 소송을 대리합니다. 그런데 3년 전까지만 해도 특허 법원에 그 이공계 백그라운드를 가진 판사님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재가 그만큼 풀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허 법원은 고등법원이기 때문에 10년간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지 발령이 나거든요. 판사가 된 다음에 10년 지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기다렸어야 되는데 지금 이공계 출신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그만큼 역사가 안 됐다는 거죠. 3년 전에 처음 이공계 출신 판사님이 오신 이후로 작년에는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이 다 이공계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법조를 거친 다음에 특허법원에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나는 정말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변리사 경력을 거친 다음에 로스쿨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저희 학생이 한 명 찾아왔는데 변리사 출신인데 지금 로스쿨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변리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부모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도원 선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예. 외국계 제약회사 전무에 계시는 선배님이시다 보니 이제 외국계 제약회사 입사 과정에서 학점이 많이 반영됩니까? 굉장히 요즘은 외국계 제약회사를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시면 국내 회사가 오히려 더 좋은 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이제 영역으로 갈 것인가를 한번 보시고 또 한번 좀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외자 회사는 이제 글로벌 기업은 일단은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사원을 좀 뽑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가장 이제 필요하다고 봤을 때 경력이 좀 필요합니다. 신입사원을 거의 뽑지 않은 편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학점은 사실 특히 이제 서울약대를 나온 사람이면 사실 학점은 거의 안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학부에서 배우는 모든 과정이 제약회사 근무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제약회사에서 뭐 연구개발, 또 약가 업무도 있고요. 또 마케팅, 영업, 임상 업무. 근데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지식들이 학부 과정에서 다 배운 것들이기 때문에 특히 약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화학이나 다른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들보다 강점이 여러 분야를 약물 개발에 있어서 또 최종 마케팅, 영업까지 모든 분야를 알기 때문에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약회사에서 약학을 전공한 것이 굉장히 이점이 유리한 점이 있고요. 취직을 할 때. 그리고 외자회사에서는 이제 경력이 좀 중요하고 학점은 중요한데 이제 서울대 약대에 좀 메리트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저 이장혁 교수님하고 동기예요. 네. 교수님 제가 보증하시는데. 제가 그리고 그리고 안 이제 들렸을까봐 제가 다시 말씀드렸는데 학점이 굉장히 좋으셨다고. 전혀 아니고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네. 네네, 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그리고 학점보다는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단 약학의 전문 지식과 그 외에 이제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려면 필요한 그 외의 역량들이 있거든요. 회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약학적인 전문 지식 외에 필요한 역량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략적인 마인드라든지 또 상호 협력을 잘하는 분들, 그 회사는 전문가는 어느 수준까지는 전문 영역을 요구하지만 팀장이 되고 임원이 됐을 때는 그 외의 역량에 필요한 역량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기업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당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그 약학적인 지식 플러스 그 외에 다른 리더십을 포함한 역량들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요. 학부 과정 동안 전문 지식도 익히시면서 그 외의 역량들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김미경 선배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약대를 졸업한 후에 마케팅 분야로 가게 되면
일반 경영대생이나 생물학과 같이 이제 약대생이 아닌 전공생들에 비해서 일을 할 때 갖는 이점이 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학점이 중요한지가 저희는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학점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니 근데 확실히 저도 애를 키우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때에 비해서는 학점에 관심을 엄청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도 지금 4학년, 이제 대학 4학년 딸이 있는데 걔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점은 중요한데 학점을 4.0을 받느냐 3.5를 받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2.1, 2.2 뭐 이 정도면 아 저기 그렇게 받으신 분 계시나 봐요. 열심히 하시는 거잖아요. 학교 때 학점이 안 좋으신 분들은 교수가 되시고 학점 괜찮으신 분들은 재학에서 오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학점이란 게 사실은 뭐 상위권이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학점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 뭐이면 되는 거지. 뭐 그게 사실은 꼭 상위권이어야 하고 뭐 3.5보다 4.0을 더 우선적으로 어떤 저걸 베니핏을 주고 하지는 않으니까 물론 뭐 학점 공부 열심히 하는 거는 자기 역량 키우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거에 너무 얽매여서 다른 걸 못하는 실수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마케팅 분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사실 저는 졸업하고 영진약품에서 13년 근무를 했고 지금 사무제약에 와서 16년 해서 이제 거의 29년 만 30년째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라이센싱 개발 쪽을 주로 했었고 여기 사무제약에 와서 이제 개발하면서 마케팅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약회사는 취급하는 상품이 의약품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물론 화장품, 식품 뭐 다양화시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약품이고 우리가 상대하는 고객은 일반 물론 환자를 위한 환자들이 다 일반인들이죠. 환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긴 하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고객은 환자가 아니라 의사, 약사,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약학적인 지식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대를 나온 약사들이 우선적으로 제약회사에서는 우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제약회사에 오는 지금 약사들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제약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이 희소가치에 의해서 이 약사들이 우대받는 부분. 그러니까 희소가치를 떠나서 저는 약대생들, 뭐 약대를 약학을 전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뭐 이 약이란 거는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제약회사에서 근무하겠다 하면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generalized specialist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돼야 되지만 전문가이면서도 고루 여러 분야에 대해서 뭐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두루두루 어느 정도 자기 어떤 지식이나 역량을 키워가면 가는 전문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사는 일단 전문가잖아요.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전문가적인 자기 전문가적인 어떤 무기를 가지고 여러 이제 다른 분야도 같이 공부를 해가면서 하면 제약회사에서는 뭐 장기적으로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학 충분히 약대생이 이점이 있고 학점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사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하시는데.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지연 선배님께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체인 약국이 일반 지역 약국에 비해 어떤 이점을 갖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연 약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어려요. 54회 졸업이고요. 원래 생약실 석사 나왔는데 실험하는 게 싫어가지고 개업을 했어요. 유학 가려고 육 갔더니 고생하기 싫고 개업을 했는데 그때 제가 26살 때 개업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체인약국이란 개념이 한국에 별로 없었어요. 약사로 일을 하니까 뭔가 허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래도 노력했는데 동네 아줌마처럼 그렇게 되기 싫어서 캐나다 가가지고 다시 캐나다 약사에서 거기서 약국도 운영해보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가 약국, 지금 이 얘기를 하자면 약국 서비스들이 사실 한국이 많이 낙후돼 있죠. 그래서 약사의 제도적인 권한이 적다, 뭐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지만 약사들이 페이션 케어에 크게 인발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환자 교육이 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사가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환자 카운셀링이라든지 메디케이션 리뷰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이제 약사의 신뢰도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서울대학대생들 굉장히 똑똑한 분들인데, 후배들인데요. 나와서 이제 약국 약사를 하면서 또 환자 한 명 한 명을 직접 상대하는 건 사실 약국 약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를 에서 나의 역량을 펼치면서 또 멋있게 약국하면서 약사의 역량을 많이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 약국이 한국은 사실 저 외국에서 체인 약국 했었는데요. 외국이랑 개념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외국에서 체인 약국이라고 하면 헤드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월급을 받는 약사들이고 투자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체인 약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느냐면 약사들의 어떤 퀄리티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늘 교육시키고 이런 업무들 굉장히 많고 외국 약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환자를 위해서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켜줘요. 근데 한국의 체인 약국의 형태는 홀세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요즘에 체인 약국 보면서 제가 되게 불만이 많은데 체인 약국이 마치 인테리어 장사처럼 된 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셀프 메디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OTC들을 깔아놓고 이 외국 형태를 띠고 있어요. 드럭스토어처럼. 그렇지만 그 셀프 메디케이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들여놓고 약사들의 이 어떤 인터벤션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게 외국이라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건강관리센터로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문약뿐만 아니라 그런 셀프 메디케이션 존, 화장품 뭐 없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다 약사가 그걸 인발해서 상담을 하는 걸 비해서 한국은 사실 마케팅 쪽으로 체인 약국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예쁘고 셀프 메디케이션 존에서 그냥 약을 집어갈 수 있으니까 마케팅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변화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한 19년 전에 일어난 변화랑 똑같아요. 과학적인 약국이 되는 거.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되면 아마 약사들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반 지역 약국은 인디펜던트 파머시가 좋은 점은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체인 약국은 체인만의 색깔을 띌 수가 있죠. 그래서 환자들이 봤을 때는 내가 저 브랜드의 약국을 선호한다 이런 것은 반드시 있어요. 한국 약국도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체인이 되면서 약사들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교육 같은 데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지역 약국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국을 만일에 하게 되면 체인 약국이나 이런 약국 형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서 내 약국에 그걸 다 적용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어떤 그룹으로 약국을 스탠더다이즈 하기에는 체인 약국이 좀 더 좋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한국은 아직까지 큰 뭐 기업에서 하는 그런 약국들이 없기 때문에 크게 그냥 여러분들이 만일에 폐 약사로 다니시기에는 체인 약국이나 개인 약국이나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외국이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네. 설명이 충분히 되었나요? 그리고 저한테 외국 약사 하려면 학점 중요하냐고 굉장히 많이 묻거든요. 학점은 안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넘어가 주세요. 네, 손현아 선배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전문 약사 자격을 가진 약사는 전문 약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약사 병원에서 실제 하는 일이 다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좀 너무 직설적인데 병원 약사의 업무는 아무래도 단순 업무인가? 그러니까 순수한 호기심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리고 약학대학원이 아닌 보건대학원으로 진학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7학번이고요.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인턴 약사, 레지던트 약사 2년 수련을 마치고 사실 정규 약사 발령을 기다리고 있다가 한국병원약사회라고 이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약사들의 대표 직능 단체에 잠깐 이제 근무를 시작했다가 이제 그게 2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오신 김양숙 부장님이나 이제 최단희 약사님은 병원에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협회에서
그 병원 약사들에 대한 교육, 뭐 학술, 또 그 병원 약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뭐 법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이런 정부 기관과 관련되는 업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그런 행정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저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사실 서울대병원 전공 약사 출신들이 많은데 의사들이 전공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당시에 서울대병원에서 처음 약사를 만들 때 전공 약사라고 불렀고 이제 1년차 과정만 하다가 뭔가 1년차가 조금 부족하니까 2년차 과정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전문 약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서울대병원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점차 이제 좀 큰 병원들 위주로 이런 전공 약사 제도를 도입을 했고 또 사실은 의사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예, 그래서 수련 약사라는 또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8개 병원 정도에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졸업할 때는 이제 전공 약사로 입사를 하게 되면 교육수련부 소속이 되고요. 거기 의사 인턴 레지던트처럼. 그 다음에 이제 정규 약사는 바로 해서 거의 이제 조제실 업무를 바로 시작을 하게 되고, 전공 약사나 전문 약사의 경우에는 1년 동안 각 파트를 다 돌면서 병원 약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업무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배우고, 약간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어떤 업무를 줘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또 병동에도 직접 올라가서 환자 차트를 보면서, 그러니까 차트 보는 법도 배워야 되고, 또 의사 간호사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법도 배우고, 또 환자 상태를 파악하면서 직접 입원 환자, 아까 개공 약국의 경우에는 이제 직접 우리가 동네에서 볼 수 있는 환자들과 약사가 1대1로 또 이렇게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입원해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복약 지도를 한다든지, 또는 그 요즘에 이제 팀 의료가 많거든요.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까지 팀을 해서 그 환자에게 최적의 약물요법을 하기 위한 그런 팀 어프로치가 많아요. 그리고 수가도 그런 모든 직종이 일을 해야만 환자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정부에서 수가를 준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팀 의료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이제 전공약사, 전문약사 제도가 이제 있다가 지금은 사실 6년제가 되면서 이 전공약사 제도가 왜냐하면 실무 실습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에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년 내내 모든 파트를 돌면서 세미나하고 공부하고 뭐 또 직접 논문 리뷰도 하면서 발표도 하고 그런 실무를 익히는 거와 이렇게 이제 한정된 실습 기간 동안 왜냐하면 학부 때는 뭐 재학도 해야 되고 개국도 해야 되고 병원도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기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전공 약사, 전문 약사 제도 운영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뭐 제약회사를 가든 어느 분야를 가도 그 굉장히 좋은 밑받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때만 하더라도 당연히 그 거친 과정이 다르다 보니까 보통 정규 약사는 조제 업무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병원에 평균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조금 한 60%대지만 좀 규모가 작은 병원은 거의 90%가 조제 업무이기 때문에 조제를 해야 되는 약사 인력이 가장 많죠. 가장 조제 및 복약 지도가 약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대부분 조제 업무를 시작을 하고 저희처럼 전공이나 전문 약사의 경우에는 이제 비조제 업무, 임상 업무, 그러니까 임상이라는 건 베드사이드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근무하지만 직접 환자를 만난다든지 아까 팀 의료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 때만 하더라도 약간 그 정규 약사와 전공 약사 간의 위화감이 있었어요. 뭔가 정규 약사는 단순한 조제 업무를 하고 전문 약사는 뭔가 좀 이렇게 수준 높은 일을 하고 대신에 업무는 굉장히 많아요. 이제 나이가 점점 경력이 쌓여지면 나중에는 오히려 조제를 선호하는 게 왜냐하면 조제는 딱 9시부터 6시까지 그냥 그 시간만 몸 노가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몸을 놀려서 왜냐면 이제 오래되면 숙련이 되니까 하면 되는데 이 전문 약사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의사들하고 상대를 하려면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약사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이 이제 그걸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업무가 달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점점 서울대병원도 계속 전공약사, 전문약사 쌓여가니까 이제는 바로 정규약사로 들어갈 수 있는 코스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의 예예요. 다른 병원은 뭐 아직도 그냥 학부 졸업하고 또 지금 이제 6년째인데 어쨌든 바로 뭐 들어가면 되지만 전공약사를 운영하는 병원은 아무래도 그냥 전공약사를 거치지 않은 약사보다는 이제 거친 약사들을 선호를 하고 거의 이제 그 전공약사를 거쳐야만
서울대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은 좀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숫자가 한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이든 예전에는 정규가 조제를 했지만 조제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정말 조제를 못하면 임상 업무도 사실은 힘들죠. 그래서 다 로테이션을 하면서 약사라고 하면 어떤 업무든 조제든 비조제든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경력이 쌓이면 아무래도 이제 관리, 행정, 교육, 연구 이런 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또 실무 실습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여러 분야를 또 경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이제 저도 제가 그 병원 약국을 처음에 할 때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4년제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약사로서 가장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코스가 이제 그 당시에 서울대병원 전공약사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2년의 경험이 지금 제가 행정 업무를 하지만 지금도 굉장히 많은 도움들이 되고 있어요. 타 분야에 타 직능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지 업무 협의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병원 약사 업무는 단순하지 않느냐 했는데 조제도 사실은 우리가 좀 특히 서울대 약대를 나온 경우에는 이제 조제를 하면서 내가 과연 약대를 나와서 더구나 서울대 약대를 나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돼? 뭐 이런 좀 회의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직하시고 뭐 옮기시기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사의 가장 기본은 일단 약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의 처방전을 검토를 하면서 이 질환에 이 의사의 약이 나온 게 맞나? 그 다음에 뭐 상호작용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연령금기, 병용금기, 요즘에 심평원에서 DOR 그게 잘 되어 있지만 약사로서 이제 그런 거를 충분히 읽어내릴 수 있는 잘못된 부분은 찍어낼 수 있고 그래서 의사한테 연락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확인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고칠 수 있고 왜냐하면 실제로 의사가 처방을 잘못 냈는데 약사가 그대로 조제해서 환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약사한테도 책임이 있거든요. 나는 그냥 의사 처방대로만 조제했는데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약사가 그걸 잡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처방 검토, 조제, 그다음에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조제 자체가 여러 과정으로 나누어져요. 검토한 다음에 조제를 중간 과정에 뭐 수제라든지 액제라든지 시럽제라든지 제형에 따라서 중간에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이제 고참 약사가 감사라는 걸 해요. 이 제대로 약이 됐나, 계량, 숫자도 맞아야 되고, 약도 맞아야 되고, 하여튼. 그래서, 병원 약사, 절대로 단순한 업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그게 손에 익으면서, 이렇게 초기에 비해서 이제 많이 좀 쉬워지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단순하지는 않고,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6년째 되고 나서, 남자 약사의 비율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사실은 남자 약사들이 특히 병원 약국은 너무 좀 좁은데 답답하고 이래서 사실 거의 90% 이상의 여약사고 남약사는 숫자가 얼마 없거든요. 근데 올해 굉장히 많이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병원 약국에 남자가 좀 드물기 때문에 약대 자체도 그렇지만 좀 열심히 오래 근무하면 이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또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여약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성차별이라든지 성희롱 이런 거 절대 없는 정말 그 병원 약국은 그런 면에서는 일반 다른 직장에 비해서는 참 좋은 직장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보건대학을 간 게 여기 병원 약사를 다니면서 사실 저는 이제 좀 이과보다는 제가 문과 쪽에 관심이 좀 많았었고 그래서 약학을 하더라도 어떤 이런 순수한 어떤 이런 학무 약학보다는 좀 사회약학? 제가 이제 4학년 때 지금 성균관대 계신 이의경 교수님이 미국에서 이제 돌아오셔서 진로 설명회 이런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었고 그래서 사회학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또 과정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건대학원에 가면 이제 거기는 백그라운드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도 있고 또 경제학 한 사람, 그러니까 보건경제학, 보건정책학. 저는 이제 보건정책학을 전공했는데 그 보건대학원을 나와서 또 약대 교수님을 하시는 분 또는 환경보건이라든지 좀 약학보다 좀 더 포괄적인 많은 부분에서 약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학 쪽에도 또 신약 개발이라든지 굉장히 할 일이 많지만 보건대학원을 나와서 약과 사회와의 관계라든지 특히 이제 임상약학이 요즘 또 대학원도 많아졌는데 그런 쪽으로 관심 있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지금 좀 소중해서 네. 네, 지금 다음 질문부터는 제가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몇 번 더 눌러주세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 좀 잘못해서. 한 번 더요. 네, 순서가 지금 좀 잘못돼서요. 예,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넘어가주세요. 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한용혜 선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NG캠 생명과학은 어떤 회사인가요? 그리고 또 재미 한인 제약인 협회는 어떤 협회인지 궁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여담인데요. 이렇게 제가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들러보니까 남자는 저 혼자더라고요. 이게 저 빼면 이게 이대학대 선배들 모았는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저라도 있어서 구색이 맞춰져서 다행입니다. 제가 존재감을 확실히 있겠구나 싶어요. 저는 이제 뭐 남자 약사 대표로 온 거 아닌가? 제약사 대표가 아니라. 예. 그래요. 뭐 이게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잖아요, 사실 저런 거. 예. 그러니까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 이런 게. 예. 그래서 그렇고 오늘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또 짧은 이제 여러 이제 분야의 분들이 오셔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제 경험에 비추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이게 네 어서 오세요. 자리를 정돈하고 있는 동안, 예, 저는 이제 연구자의 생활을 해왔어요. 저는 이제, 저는 81학번이니까 우리 이상국 교수님이나 우리 이비옥 교수랑 이제 동기고요. 또 누가 동기더라? 서울에 알라 박형근 교수, 예, 그리고 입학은 그렇게 동기고요. 졸업은 여기 이제, 오희경 교수님이랑 같이 졸업했습니다. 그 성적 얘기를 많이 아무래도 이제 현실이 이제 그래서 성적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하나같이 다 성적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이제 얕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제 주변 사람 다 공부 잘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누가 보더라도 저는 공부 못했던. 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 잘했던 사람들은 이제 뭘 없이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다 어디 가서 활약을 하는데 공부가 좀 비진했던 사람들은 미련이 남아가지고 뭘 좀 더 해볼까 해서 남아있어서 이제 대학원을 아니에요. 저는 그랬어요. 일단 일반화 시켰다 큰일 났다. 네, 저는 그랬어요. 이제 그때는 한참 전두환 북정이 시작되고 있을 때라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고 공부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이 이제 이제 신념에 의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공부에 이제 미흡한 사람들이 생겨요, 저처럼. 그러니까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아무래도 이래서 내가 약학을 전공했다라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을 갔었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원 이제 석사, 박사 이제 여기서 마치고, 그러니까 저는 토종 박사예요. 이제 여기서 전공은 이제 약제학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연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떠났어요. 그래서 동경대에서부터 포스닥을 시작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NIH에 있다가 그다음에 UNC라는 대학에 있다가 거기까지 계속 이제 제가 연구를 계속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월드컵 할 때 2002년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신약 개발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업계로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작년에 귀국을 했고 이래요. 회사는 브리스톨 마이어스키 뉴저지에 있는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까지 보면 연구자의 이제 그 생활을 계속 해왔는데요. 이제 개국하셔서 굉장히 보람있는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시 이 중에 일부 신약 개발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 경험을 좀 소개하자면 이제 신약 개발은 결국은 중요한 점은 강조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결국 신약 개발을 누군가가 이루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에서 이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건데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우리 터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시험을 다 잘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이해도가 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인데 신약 개발을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이제 문제들이 부딪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단순히 지적인 이런 거로는 안 되는 것이다. 결국은 네트워킹을 잘해서 전문가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리더십도 중요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덕목들이 필요한 걸 제가 이제 느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제 회사를 맡아서 지금 경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지금 이제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도 보면 성적보다는 오히려 인터뷰 과정에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해력, 자신의 발표 능력, 그 다음에 친화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굉장히 우리가 많이들 이렇게 신경 쓰면서 이제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걸 성적으로만 이제 정말 카운트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연구자의 삶을 통해서 신약 개발에 이바지하려면 어떤 게 좋을까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신약 개발은 각가지 분야의 전문 가들이 모여서 이제 결과물을 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그 신약 개발 이바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제 다행히도 약제학이라는 과목을 했는데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나가 보니까 그 약제학으로서 그 약대 고유의 분야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상당히 많지 않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뭐 저는 우연한 기회로 약제학이라는 과목을 선택을 했지만 실제로 가보면 현장에서 굉장히 그 분야의 사람들이 굉장히 좁다 보니까 효용 가치가 굉장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전문가로서의 그 전문성을 많이 우리가 이제 키워야 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박사과정 때도 그렇고 포스닥 때도 그렇고 했던 일이 다 같은 분야 일을 그냥 어떻게 계속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자기 분야 일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경험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선택을 했을 때 굉장히 그것이 먹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박사를 받았네 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여담이지만 동경대를 갔을 때 명색이 서울대에서 박사를 받고 동경대에 가서 그 동경대 있는 연구자들과 붙었는데 이게 뚜껑을 열어보기도 전에 굉장히 괄세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내가 우물한 개구리 연구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거 얼마 안 걸렸어요. 제가 깨진 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대단한 것을 이루는 거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학문을 떠나기 전까지는 저는 이제 96년대에 서울대학교 울타리를 벗어났는데 당장 가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갖춘 것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겸손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 교수님들 포함해서 미국이나 외국에서 이제 경험한 분들이 많을 텐데 서울대 서울대 프리미엄 그냥 금방 깨져요. 그건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런 점은 우리가 이제 연구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분들이라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본인이 정말 광야에서 황야에서 이렇게 정말 서바이벌을 하려면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학교 짧은 기간 동안 배웠던 것으로는 그거는 택도 없고 자기가 그것을 이제 연구자로서 혼자서 독립을 해나가서 성장을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본인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하여튼 그와 관련된 분야의 그 전문가들과의 그 친화력,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만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이 그 연구자로서 어떤 성공에 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 전문성을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저는 어떻게 큰 제약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과분하다면 좀 많이 그렇긴 하지만 자기 전문 분야를 넘어서는 그 책임을 맡게 돼서 일을 하게 되는 걸 많이 봐요. 이렇게 제약사에서 보면. 근데 이제 이렇게 미국이나 그런 제약사는 그렇지가 않고 이제 자기 분야 일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스코프이 굉장히 좁죠. 그리고 깊이가 있고 한국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제약사에 좀 들어가다 보면 금방 우리가 지도자 역할을 하게 돼 본의 아니게 떠올려서 그러다 보면 많은 실제적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분야의 일을 커버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의 차이인데 그런 것도 장점이 있어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어떤 영향을 키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이제 외국에서 그 연구 경험을 통해서 외국의 제약사에서 가능한 큰 제약사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어울려서 자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분야의 그 분야를 섭렵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제약기업에서 이제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그 경험을 좀 활용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고민들이 많으시겠지만 좀 신약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이게 정말 이거는 정말 배고픈 것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짧아요. 그 배고픈 기간은 이제 결국은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는 때까지가 좀 어렵긴 하지만 거기에 걸맞게 찾아오는 그 보람은 굉장히 크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이런 걸 물어보셨지만
이제 크게는 뭐 확실히 자기 전문성을 키우다 보면 이제 여러 그 역량을 계속 꾸준히 공부 외에 많이 갖춰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기회는 이제 잘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몇 분들 제가 잘 아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까지 펼쳤던 노력들 제가 알거든요. 보면 본인이 열심히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주변의 기회들이 문이 열리고 그것들을 잘 선택하신 분들이 여기 몇 분 앉아 계세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부 외에도 중요한 덕목이 많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도착하신 저희 서경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박금랑 선배님께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계기로 변호사가 될 생각을 하신 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특허 변호사 제도가 생기면서 변리사 역할이 변호사에 의해 흡수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약대 나와서 변호사가 될 경우 약대 전공의 이점이 충분히 큰지 궁금합니다. 또 변호사로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생활 패턴은 어떠하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되게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늦게 와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앉아서 네. 지금 마지막 질문 그 생활 패턴이 어떤지 제가 늦게 봤죠. 굉장히 변호사는 현재 저희 변호사 특히 이제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은 엄청나게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결국은 이런 바쁜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이제 밸런스를 맞추느냐. 이제 그것은 이제 개인의 영향이고 자기 이제 어디를 더 중점적으로 두느냐 이런 내지는 선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가 되기로 이제 결심을 했었을 때는 사실 주위에 약대 출신 변호사가 전혀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법시험을 공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주위에서 변리사? 뭐 이렇게 이제 다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정말 사법시험 보는 건 너무 뜬금없는 때였기 때문에 좀 굉장히 특이한 거였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대형 로펌 변호사가 주위에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 뭐 좀 보람돼 보이고 뭐 이런 측면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이제 그런 변호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이언스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접했어요, 우연히. 그러면서 굉장히 그런 이제 약학 지식을 잘 갖춘 사람이 변호사가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우연히 딱 그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확 정말로 이제 제 인생을 바꿀 만큼 크게 이제 와닿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나치고 말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 당시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럼 사법시험을 도전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이제 사법시험은 뭐 지금 이제 폐지론이 원래는 이제 폐지한다는 거잖아요. 뭐 스쿨 생기면서 2018년인가요? 원래는 이제 폐지하기로 했는데 뭐 지금도 존치하자 이런 내용도 있고 여튼 이제 사법시험이라는 게 뭐 그 당시에 만만한 시험은 아니어서 사람들이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도 야 정말 대단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 약대 공부가 엄청나거든요. 약대에서 이렇게 서바이벌을 할 정도면 사법시험은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 공부하느라 힘들긴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저와 같은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뭘 이제 좀 좌충우돌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법시험 공부한다고 이렇게 있으면 뭐 다 친구고 뭐 선후배고 막 자기들끼리 정보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어려움은 좀 있었죠. 이제 당장 생판 모르는 사람들 뿐이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는 저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잘 평가를 못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좀 제가 약간 무대뽀로 그렇게 어떤 말하자면 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거를 갖고 이렇게 앞뒤지지 않고 사법시험 그렇게 어렵다는데 어떻게 되지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만의 어떤 자신감 아무도 이렇게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지만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좌충우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쁘진 않겠구나. 꼭 이렇게 뭐 변호사가 되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를 하든 다른 사람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거는 그건 자기 길이 아닌 것이고 남들이 하지 않더라도 왠지 나는 그런 거가 하고 싶으면 그게 예를 들면 어떤 열매를 맺을지 나중에 결과가 어떨지 뭐 이렇게 그 과정이 힘들지 이런 것들은 너무 재지 않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어쨌든 운이 좋게 시험이 되고 뭐 해서 이제 지금의 이제 어쨌든 변호사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로서 일을 함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제가 아까 리엔코라고 했는데 근데 영문 이름이 저희가 이제 리엔코고요. 파운딩 파트너가 이제 이씨하고 구씨여서 그런 거고 한국 이름은 이제 법무법인 광장입니다. 광장에 이제 제가 헬스케어 팀을 맡고 있고요. 헬스케어 팀은 주로는 이제 고객이 제약회사 여기 저희 고객 이제 제약회사 그다음에 뭐 식품 뭐 이제 화장품 뭐 이런 의료기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저희 주 고객입니다. 그래서 하는 업무들은 뭐 그러니까 이런 이제 헬스케어가 워낙 규제 산업이라는 건 들어보셨잖아요. 약사법도 또 공부하시죠. 그러니까 규제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고 향후에서도 제가 볼 때 너무나 복잡한 규제가 많고 그 규제가 계속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 업계 보다도 이렇게 좀 전망이 있는 분야인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냥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많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게 이제 규제가 많다 보면 이제 복잡하고 그 규제 사이에 충돌이 있고 적절하지 않은 규제를 또 다퉈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켜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또 자본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각 제약 업체들 혹은 회사들끼리의 충돌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이제 특허 소송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일 텐데요. 종전에는 이제 변리사들이 이제 특허 출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특허 소송도 변리사들이 관여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제 변리사들이 하는 역할도 있지만 이런 이제 사이언스 백그라운드 가진 이제 변호사들이 많아져서 그런 업무들을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법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침해 특허 분쟁에서의 대리인은 이제 변호사밖에 될 수가 없고 변리사는 그런 소송을 대리를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게 옳고 그른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다툼이 있는데요. 여튼 이제 변리사들이 이제 그런 침해 소송 사건에서 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이제 분쟁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핵심적인 건데 그런 것들을 변리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어떤 약학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대충 제가 질문에 답은 다 한 거죠. 아무튼 오늘 이런 자리에 가끔 제가 이제 서울대를 오는데요. 와서 이제 저 선배님이시거나 이제 저희 예전에 은사님 찾아뵙고 이 사건 좀 전문가 감정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막 해서 부탁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아무튼 저희 애가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배님 질문에 대한 끝난 선배님, 네,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을 드리려 하는데 저희가 정해진 시간에 따르면은 6시 반에는 이제 식사를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질문이 있었지만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한 뒤에, 네, 괜찮으시겠죠? 네. 네, 그래서 아직 서경원 선배님께서도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여서, 그리고 곧 오신다고 하여서 그분께 질문 더 하나만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엄선한 질문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고르고 있었고, 네, 고른 질문 먼저 네, 이지연 선배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이고요. 네, 굉장히 길죠. 네, 그래서 외국 약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이 질문을 골랐고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캐나다는 약국이 월마트나 쇼퍼스드럭마트 같은 네, 큰 체인점 형태인데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약국이 영업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우리나라와 다르게 캐나다에서의 폐의 약사, 고용된 약사의 시급이 어느 정도인지도 좀 그렇긴 한데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또 그리고 캐나다는 의료체계의 특성상 주치 시스템 앤 주 야간에 따라 정해진 병원, 정해진 시간에 진료하고 처방전을 받는데 그럼 약국 또한 병원 오픈 시간에 맞춰 약국에 야간에 오픈하기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약국의 영업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겠죠. 또 캐나다와 한국 두 군데 모두에서 약사 활동을 하고 계신데 가장 큰 차이점을 꼽자면 무엇일까요? 네, 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체인 약국 아까도 나왔는데요. 체인 약국 같은 경우는 룰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정해져 있고 매니저의 역할도 정해져 있고 우리나라 약국에서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테크니션은 뭘 하고 약사는 뭘 하고 정확하게 룰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특히나 저런 월마트라든지 아니면 샤퍼스트럭마트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고 오디시라고 해가지고 감사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퀄리티는 좋지만 조제료나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은 캐나다, 미국 조제료가 약국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제료 할인 경쟁을 못하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조제료가 약국마다 다 다르게 책정이 돼 있어요. 하이 퀄리티 서비스라는 저런 샤퍼스트럭 같으니까 어떤 이미지냐면 나 샤퍼스 다니는 여자야. 거의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정말 예쁘게 생겼고 많은 걸 팔고 하는데 조제료가 비싸요. 약값도 비싸고 약값의 마크업이라고 해서 마진이 붙고 조제료가 붙어요. 한국이랑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플렉서블 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대로 깎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개인 약국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단골 이런 걸로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외국은 약을 배달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달 서비스 테크니션을 고용해서 배달 서비스를 한다든지 조제료를 살짝 감면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주면서 환자를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약국이라고 해서 경영에서 뒤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 뿐이고요. 형태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 고용된 약사의 시급은 요즘에 뭐 많이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한국에 한 2배 정도 된다고 1.5에서 2배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연봉 1억 넘는다 이렇게 알고 계신 대로 맞아요. 그렇지만 세금 또한 엄청 높아서 또
또 우리 같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 가면 집을 빌려야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돈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억대 연봉의 환상과는 살짝 거리가 멉니다. 네, 억대 연봉도 여기 많으시지만 생각보다 많이 받지 못해요. 네, 그 다음에 캐나다 의료 체계의 특성상 캐나다나 미국 다 패밀리 닥터, 우리나라랑 다른 점은요, 패밀리 닥터가 제일 먼저 환자를 봐요. 내 지정 패밀리 닥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병을 스페셜리스트한테 보낼 땐 병원 리퍼를 써줘야 돼요. 그럼 가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환자를 한국에서 뭐 의사들이 대충 본다 그러는데 컨택 시간이 짧긴 한데요. 외국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약사에게 많은 권한을 줘요. 약사가 데리고 검사지도 해설해주고 뭐 약사가 데리고 여러 가지 검사 같은 것도 데리고 해주고 약 먹는 것도 다 체크를 해주고, 외국이 우리나라랑 약간 다른 점은 리필 처방이 있어서 처방을 1년치를 받아서 약국에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매달 받아가면서 약사 다 케어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 약사, 캐나다 약사 전부 처방 수정 변경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약, 당뇨약 장기로 먹을 때 병원에 가면 중증 환자들이 또 케어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약사들이 다 써주게 돼 있어요,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로 약사의 권한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사실 약국의 영업시간 생각보다 짧아요. 보통 패밀리 닥터들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50명 제한이 있어서 그 이상을 봐도 큰 돈을 못 벌어요. 미국은 약간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패밀리 닥터 근무 시간이 3시간, 4시간이래요. 그런데 되게 돈을 많이 벌어 4만 불 뭐 이렇게 청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이 그 의사가 오는 시간에만 오픈하고 나머지 내가 딜리버리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더 짧게 근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9시에서 5시, 9시에서 6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야간 진료 이런 거는 워크인 클리닉이라 그래서 패밀리 닥터가 아니고 원할 때 처방을 써줄 수 있는 그런 클리닉들 운영을 해요. 그런데 뭐 24시간 약국들이 있어요. 코스코, 월마트, 셔퍼스 이런 데 전부 24시간 약국 있어요. 주로 누가 가냐면 막노동자들, 마약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할 때 가서 마약 치료받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밤새 하는 약국들에 가요. 그래서 밤에, 이게 좀 흥미로운 사실인데, 나이트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일하고 일주일 쉬고 막 이런 계약인데 연봉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트 계약으로 하는 약사들이 많고, 외국은 릴리프 파마시스트라 그래서 내가 에이전시에 등록을 하면 필요한 대로 파견을 보내는 그런 약사 형태도 있어요. 그냥 한국말로 하면 땜빵 약사죠. 그래서 12시간 정도 계약이 돼 있어요. 하루 일하는데 당연히 시간 페이는 더 많이 주고, 운전해서 1시간 반 이렇게 가면 가스비도 주고 자는 값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릴리프를 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체력이 허락을 하면 그런 이제 돈을 벌겠다 이런 사람들 그런 거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군데 약사하면서 차이점은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막연하게 그냥 외국 약사를 따게 되는데요. 어떤 그 약사의 권한이 많다 이런 거 굉장히 되게 팬시한 얘기잖아요. 내가 처방을 쓰고 내가 약을 다 매니지를 한다니. 그래서 한국에서는 쪽지 처방이라고 하면 의사가 쪽지에 뭐 먹어라 이렇게 해서 약국에 내려보낸 게 쪽지 처방이에요. 근데 외국은 그 쪽지 처방 반대로 날려요. 너 이 약 잘못했어, 이 약 내 이렇게 하면 바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의사들도 늘 물어봐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로컬 약국이지만 내가 모든 병을 알고 있어야 해요. 한국은 내가 이비인후과 옆에 약국이면 그 약만 계속 지어요. 지금 약국이 건강관리센터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 모든 환자들이 다 나를 보고 우리 약국에 와요. 그럼 이 환자 암 환자일 수도 있고 크론병도 있고 모든 약을 내가 매니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처방 수정 변경 권한이 있다. 굉장히 팬시해 보이지만 임상을 모르고 그걸 면허를 걸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책임의 소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질병이나 그런 약물 테라피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한국보다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내 의사보다 약사가 해주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일단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고는 전부 약물 테라피죠. 약물 테라피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내 약사가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약사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정말 말 한마디를 해도 늘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네가 필요하다. 꼭 여기서 이렇게 나 이렇게 비타민을 권해줘도 너 이 약 먹으면 이 비타민 B12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저거를 좀 가져가라. 너무 웰컴이에요. 그래서 가져가면서도 아무도 나한테 이 말 안 해줬는데 네가 내 약사로 얘기를 해줘서 너무 땡큐 이렇게 하고 가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만큼 사가면서 뭐 이렇게 나한테 고맙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 카운셀링 할 때는 얘기하면 뭔지 내가 뭘 팔려고 하는 약사 같아서 뭔가 쭈뼛쭈뼛거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역할 차이들이 그런 신뢰도의 차이를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고요. 한국도 이제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진단시약도 나왔죠. 여러 가지 것들 케어를 우리가 약국에서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또 정보화 사회다 보니까 너무 잘못된 정보도 많고 그런 것들 약사 전문 지식으로 많이 케어를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큰 차이점은 신뢰도는 정말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습득해서 환자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직업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들었던 거는 직업은 무엇을 하기 위한 수단이지 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제가 외국 약사를 한 것도 그렇고 약국을 하면서 한국에 와서 다시 되게 보람을 느끼는 것도 그렇고 뭔가 나의 직업에 충실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소비자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니면서 페이션 에듀케이션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내가 약사라는 면허를 들고 무엇을 하고 싶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을 어떤 내가 발전하고 또 내가 기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해야지, 저 직업을 나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실망이 따를 거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나 했을 때 어떤 약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내가 환자를 위해서 이런 어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 것들을 봉사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사실 약국 약사는 경제적으로 편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내가 좀 이런 비즈니스 우먼으로 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우먼의 마인드가 있다, 나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의 사업으로 한번 해보면서 나 굉장히 좀 즐기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경우 약국에 굉장히 잘 맞죠. 그런데 조직생활이나 이런 것들, 또 아니면 변호사 같은 직업도 사실은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 직업이죠. 이 직업이 모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어떤 목적으로 삼지 말자. 나의 꿈이 뭔지, 나의 역할이 뭔지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는 수단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리고 방금 도착하신 선배님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 현재 식약처 의료제품연구부 부장이신 서경원 선배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서경원 선배님께 질문을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고요. 그리고 질문이 굉장히 많았지만 저희가 조금 시간 관계상 이따 자리로 옮겨서 자리에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앉은 학생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쪽으로 인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경원 선배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경원 선배님. 네. 식약처에 근무함에 있어서 박사 학위가 있으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특별히 채용이나 이후에 식약처에서 일을 하게 될 때 도움이 되는 특정 석사 분야가 있었는지요. 또 식약처에서 본인이 직접 주도하는 연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가 정책상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동적으로 수행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식약처 소개하는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왔었는데 그거를 할 만한 시간은 없는가 보죠? 네. 아주 간단하게 질문에 답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은, 식약처는 이제 전체 1,800명 정도 되는 그런 조직이고요. 그 안에는 단일 직군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사도 있고, 그 다음에 식품하는 사람도 있고, 공업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연구직도 있고, 행정고시를 보고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기술서기관이라고 해서 또 약간 약무직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고요. 식약처에 맨 처음에 들어오겠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석사 학위가 있어야 되고요. 석사의 그 전공은 다양합니다. 화학이나 아니면 유기화학,
그리고 독성학, 약물학, 생약학 모든 전공이 다 가능해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은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좀 더 눈여겨봐요. 가산점이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을 더 이제 먼저 보게 돼요. 더 유심히. 네, 그냥 석사학위 이상이니까. 근데 굉장히 박사학위인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적이 필수는 아니지만 또 있으면 눈여겨봐요. 있는 게 좋아요. 영어 성적은 좋은 성적 갖고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학점도 중요해요. 학점은 봐요, 그냥. 근데 학점을 항상 보지는 학점을 좀 학점 관리는 좀 하시고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학교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하는데 어떤 학생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나 저희가 보기에 그 학부 때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식약처에 더 오래 남아있고 더 성과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연구되지는 않았으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약간의 코릴레이션이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학점을 조금 보고요. 그래도 뭐 학점이 나쁘다고 지원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어요. 네. 할 수도 있고요. 네, 어느 해 많이 몰리면 이제 좀 불리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연구직으로 지원할 수 저같이 연구직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다른 직군 여기 안 계시지만 이제 다른 또 직렬로 두 군데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두 개 다 석사학위가 필요하고요. 제가 하는 일은 의약품을 심사를 해서 승인을 내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 또 다른 직군은 주로 정책을 기한하고 뭐 법을 만들고 인스펙션을 하고 이제 그러한 일들을 주로 해서 약간 하는 일은 다릅니다. 식약처는 이제 큰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 생활에 적합한 사람이 지원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나 혼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지시하는 것만 따르는 거는 나는 너무 싫다. 그러면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 못하고 또 중간에 꿈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약간 조직 생활을 잘하는 그런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질문이 그리고 두 번째 거까지 제가 대답을 했고 연구만 하고 싶다. 굉장히 세 번째가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제 연구기관이긴 하지만 만약 연구만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소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나라에서 원하는 연구를 해야 돼요. 정책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학문적으로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학교를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연구기관을 가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연구는 정책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을 수거를 해서 거기에 나쁜 뭐 납이 얼마큼 들었는지 찾아보고 그러면 납의 기준을 마련하고 주로 연구들은 그런 것들이어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연구의 질이 아주 뭐 이렇게 그런 수준 높은 저널에 실리는 그러한 연구는 아니고 그렇지만 나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저희가 만약에 가능하면은 가능하면 이제 한번 시청하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이제 각 멘토님들에게 질문을 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다들 만족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먼저 본 행사가 일과돼서
본 행사가 무사히 성사될 수 있도록 불심령면으로 도와주신 여동문회 김향숙 회장님, 그리고 도원회 부회장님, 또 김미경 총무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시간을 내서 저희 이번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동문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거 소개 듣고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요. 저희가 지금 여동문회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동창회 약대에는 여러분이 지금은 학생이지만 약대를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동문으로서 동창회에 여러분들이 아마 자동 가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한참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동문회를 잊고 살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 같이 이렇게 연배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동창회에서 뭐 하라고 얘기하면 별로 참여를 안 해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약대에 비해서 훨씬 동창회가 노인 경로당 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창회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어린 쪽에 속해요. 그러니까 뭐 동창회에 가서 무슨 행사를 하면 이렇게 밑에 그룹이어서 제가 다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동창회가 활성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는 졸업을 하시고 동창회 자동 가입됨과 동시에 또 회원이 되면 또 회원으로서 해야지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계속 학점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저는 부서장을 하다 보니까 채용을 하는데 들어가서 면접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서울 약대를 나왔어 그러면 일단은 참작은 해요. 그런데 성적이 너무 나쁘면 약사인 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이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면접을 봐서 사람을 뽑는 데는 그러면 여러 직종이 모여서 성적표를 탁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래도 돼?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일로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조사항으로 보는데도 이래도 될까? 이러는 의구심을 가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는 학점은 뭘로 보냐면 성실돌로 또 봐요. 성적도 있지만 성실돌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약사를 뽑는 거지 그냥 일반인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로서의 그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그 지식이 필요로 하고 또 성실도를 보는 측면에서도 성적이 별로 안 좋으면 너무 안 좋으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지 뭐 학점 얼마만큼 아까 선생님들 다 얘기했잖아요. 뭐 4.3에서 4점 이상이 돼야지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상대평가라서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 약대 나왔어도 그런 경우는 어려워지니까 여러분들이 학점 관리는 잘 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까 계속 얘기했는데 네트워크는 여러분이 동창회를 통해서도 많이 하실 수 있고요. 정말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배님들을 잘 찾아다니면서 하면 좀 더 빨리 또 좀 더 쉽게 효율적으로 그런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알림만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역으로 하고 있는 선배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만 행사를 이제 종료할까 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여기 계신 모든 선배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학생회와 학생 행사에 큰 도움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저기 학생부학장님, 저희 오의경 교수님께도 감사합니다. 네. 좀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거나
없지만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4부 저희 저녁 만찬 자리에 오시면 선배님들 이제 한 테이블에 한 분씩 이렇게 모실 거거든요. 식사 함께 하시면서 많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네, 교수회관입니다. 그리고 식사 장소는 교수회관입니다. 네, 1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교수는 1층이고요. 그리고 저희 앞에 보시면은 저희가 질문 추가로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혹시 이 자리를 통해서 더 질문이 있다 하시면 저희가 적어놓고 가시면은 저희가 이따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만 행사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